이 영상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군 장비를 수령하는 영상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처음부터 파병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쏟아지는 증거 영상들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 수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후 18명이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극구 부인하다가 결국엔 그들을 잡았다고 인정하였는데요. 이 모습을 보며 러시아의 대학생이 화를 참지 못하겠다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과연 그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크바의 군사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안드레이라고 합니다. 요즘 러시아의 군인들이 많이 파병이 되면서 현재까지 러시아군 사망자가 5만 명이 훌쩍 넘은 상황이에요. 지난 BBC에 보도된 러시아 군인의 사상자를 보며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더라고요. 특히 저희 학교 선배 중 한 명이었던 미하일도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기 분쇄기 전략의 최전선에 있었다고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을 지치게 하고 위치를 파악하려 끊임없이 병력을 전진 배치하는 방식이었죠. 미하일의 부모님은 아들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바로 북한이 우리나라로 파병과 물자를 보낸다는 움직임을 먼저 포착한 게 외신과 한국 국정원에서 보도한 기사들 때문이었어요. 러시아도 공산국가이다 보니 언론이나 정보의 유입이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외신의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인터넷에 다른 회선을 깔아야 하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저 포함 제 친구들은 많이 그렇게 하며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쟁 전략을 배우면서도 실제 전쟁의 참혹함은 피부로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뉴스에서 전해지는 전사자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던 3학년 선배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 선배는 항상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죠. 최근에는 우리 학교 근처 공동묘지에 새로운 구역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정체를 알고 정말 너무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면서도 소름이 돋았죠. 바로 그곳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무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 그곳을 지나가다 한 어머니가 무덤 앞에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의미를 고민하던 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특수부대를 파병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이라 생각했지만 이내 구체적인 정보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죠.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북한의 정예 특수부대가 파병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군사학을 공부하는 제가 보기에도 이건 매우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북한의 120만 군대 중에서도 20만 명밖에 되지 않는 특수부대, 그 중에서도 엄선된 병력이 파병된다는 사실이 의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의 설명으로는 이들이 북한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식사와 훈련을 받는 부대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학교에 유학 온 북한 학생 성준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평양군사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어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성준이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파병 소식을 듣고 집단으로 항의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은 쓸데없는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울부짖었다고 해요. 특히 성준이의 친구 어머니는 아들이 특수부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러시아로 파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것이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기고 그들의 부모님들은 자식의 생사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니 이건 살인이고 폭력이며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준이가 들려준 더 참담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대상의 자녀들은 온갖 뇌물을 동원해 파병 명단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4년만 복무하면 군 생활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특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터로 끌려간 건 힘없고 돈 없는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 뿐이었죠. 진짜 웃긴 건요, 간부들 자식은 옥동자고 우리 같은 서민의 자식은 똥개 취급받는다는 겁니다. 성준이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처우였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전쟁에 참여하면 최소 5만 달러의 보상을 받는데 북한 군인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친구 니콜라이는 이 상황을 현대판 노예제라고 표현했죠. 성준이는 김정은이 이 파병의 대가로 엄청난 군사기술과 경제적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요. 심지어 전사자 가족들에게는 제대로 된 사망 소식조차 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준이의 말에 따르면 과거 베트남전 때도 북한군이 참전했지만 이 사실을 북한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북한의 방식이라고 성준이는 설명했습니다. 참전 군인들은 그저 조용히 사라졌다가 일부는 돌아오고 일부는 영원히 사라졌죠. 돌아온 이들에게도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도 없었다고 합니다. 성준이의 할아버지가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오직 가족들 뿐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어떠한 공식적인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참전 군인들에게 연금도 주고 의료 혜택도 제공하는데 북한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다고 해요. 이 사실도 성준이는 러시아에 오고 나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었다고 했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도 아닌데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러시아 벌판에서 죽어나가는 건 그야말로 개죽음입니다. 성준이의 이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러시아에서 공부하면서 자유로운 정보를 접한 그였기에 자국 군인들의 처참한 현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루예프 대령님께서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훈련 상황에 대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어를 하는 북한군이 거의 없어서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였죠. 과거에는 북한에서 러시아어 교육이 활발했지만 지금은 6반 중 1반만 러시아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대령님은 북한군 부대마다 통역관이 1명씩은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결국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전장에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군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해요. 발루예프 대령님은 이런 상태로 전투에 투입되면 살아남기 힘들다며 한숨을 쉬셨죠. 최근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원들을 감시하는 974 부대가 그들의 총구를 거꾸로 향하게 해놓고 훈련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자국민을 그토록 불신하는 모습이라니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매체를 통해 북한군이 이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와 북한 양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어요. 가짜뉴스다. 우크라이나의 선전선동이다라며 일축했죠. 하지만 성준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탈영 병사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했어요. 솔직히 저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탈영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자국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전쟁터로 내몰린다면 누구라도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최소한의 대우라도 받지만 우리 군인들은 총알바지나 다름없어요. 누가 그런 상황에서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라는 성준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발루예프 대령님은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체격이 러시아 군인들에 비해 왜소하다는 점도 지적하셨죠. 그나마 특수부대는 북한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병력이라는데 그 모습을 보면 북한의 일반 군인들은 어떤 상태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성준이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과는 달리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자 성준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성준이의 사촌 동생이 특수부대 소속이었는데 러시아로 파병된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전해들은 바로는 동생의 부대가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배치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해요. 더구나 그 부대는 러시아군이 가장 위험한 지역에 북한군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마음 아픈 것은 동생의 어머니, 즉 성준이의 고모님이 북한 당국에 아들의 소재를 문의했다가 오히려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를 의심하는 것이냐며 협박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성준이의 어머니는 전화통화 중에 목소리를 낮춰가며 이 이야기를 전했다고 해요. 우리 동생은 올해 23인데 그동안 가족들 생각해서 열심히 군 생활했어요. 이제 제대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러시아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자식의 생사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어야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저 자식의 안부를 물었다는 이유로 감시를 당하고 협박을 받는다니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푸틴은 전쟁을 위해 북한의 젊은이들을 구매했고 김정은은 그들을 팔았죠.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것들은 모두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분통 터졌어요. 러시아 군인들은 그래도 전사하면 유가족에게 보상금이라도 주는데 북한 군인들은 목숨값 한 푼 없이 그저 소모품처럼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군사 전략이나 전쟁 이론들이 무색해지는 것 같았어요. 책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전쟁의 실상, 인간의 잔혹함을 마주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성준이의 사촌동생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터로 내몰린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이건 그저 전쟁이 아닌 살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우크라이나 매체를 통해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양측에서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정황들이 포착됐다는 뉴스였죠. 우크라이나 군 정보망에 따르면 북한군 18명이 전선을 이탈했고 이들은 우크라이나 쪽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아니고 18명이나 한꺼번에 이탈을 하니 러시아로 파병 간 북한군의 심정과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매일 밤 차가운 막사에 누워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저 소모품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배신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발류에프 대령님의 말을 듣고 저는 그들의 심정을 너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총알바지로 쓰이다가 죽든 도망치다가 잡혀 처형당하든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결국 죽음뿐이었으니까요. 발루예프 대령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군의 철저한 전략적 계산에 따른 결과물이었어요. 러시아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북한군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 분쇄기 전략의 일환이었죠. BBC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5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고 이런 인명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북한군을 방패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시험하고 그들의 화력,
배치를 파악하는데 북한군을 이용한다는 게 대령님의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전투 경험이 부족한 러시아 신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심리전 측면에서의 효과였죠. 북한군은 자체 통신망도 없고 러시아어도 모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항복 권유나 심리전에 덜 취약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성준이는 이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일 겁니다. 우리 동생 부대에서도 이미 몇 명이 김정은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거든요. 성준이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전선에 배치될 북한군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 점점 깨닫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 군인들은 최소 5만 달러의 보상을 받는 반면 자신들은 총알바지 신세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러시아군이 가장 위험한 전투 지역에 북한군을 먼저 투입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발루예프 대령님도 수업 시간에 한숨을 쉬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용병이나 동맹군은 항상 가장 위험한 곳에 먼저 투입됐지. 자국 군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야 대령님은 이런 전략이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것이라고 보셨어요. 제대로 된 장비도 통신도 보급도 없는 상태에서 최전선에 투입되는 북한군은 결국 높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분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강의실에서 만난 성준이의 표정이 이전과는 다르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차분하게 수업 준비를 하던 그가 그날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성준이가 조용히 휴대폰을 건넸는데 거기엔 충격적인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망친 북한군 탈영병들을 체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잡혀서 북한으로 보내지면 성준이는 말끝을 흐렸어요. 북한으로 송환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더구나 이들의 가족들도 모두 연좌제로 처벌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성준이는 탈영병들의 심정이 이해된다고 했어요. 저였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자유를 찾아 도망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러시아에서 유학하며 바깥 세상을 알게 된 그였기에 북한 체제의 폭력성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거겠죠. 사실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성준이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에 있는 친구의 동생이 특수부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러시아로 파병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그 후로 그 가족은 아들의 생사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도 탈출하고 싶었을 거예요. 성준이의 말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어요. 전쟁터에서 죽든 체포되어 처형당하든 결국 그들을 기다리는 건 무의미한 죽음뿐이었으니까요. 성준이의 말을 들으며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에게 물었어요. 성준 씨는 유학이 끝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북한으로 돌아가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그 질문에 성준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고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다른 북한 친구들한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려져도 위험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여동생이 평양에 계세요. 제가 만약 돌아가지 않는다면 말을 잇지 못하는 성준이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북한에서는 한 사람의 행동이 가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성준이가 자유를 선택하면 북한에 있는 그의 가족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거라는 것도요. 한 번은 성준이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산채로 죽는 거나 다름없어요라는 그의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와 가족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학교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도서관은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학생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교수님들은 급하게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참전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경고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도서관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은 우리 같은 군사학도들에게는 그저 역사책 속의 가정이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3차 세계대전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굉장한 위협을 주었죠.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발언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상황이 실제로 전쟁의 확전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하셨어요.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토의 개입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죠. 대령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는 모두 사색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대령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그분은 칠판 앞에 서서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북한군의 참전은 이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된 겁니다. 대령님은 이어서 나토 회원국들의 최근 동향을 설명하셨어요. 폴란드와 발트 3국이 이미 군사적 경계 태세를 강화했고 프랑스는 동유럽의 추가 병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태평양 함대의 일부를 서태평양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고 하셨어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질문이 많던 학생들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대령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옆자리에 앉은 세르게이를 흘깃 봤는데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도 저처럼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실감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전쟁은 도미노와 같습니다. 대령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한 조각이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북한의 참전이 바로 그 첫 번째 도미노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강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우리는 군사학도로서 전쟁의 본질과 전략을 배우고 있지만 실제 세계대전의 가능성 앞에서는 그저 21살의 청년일 뿐이었으니까요. 성준이와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전쟁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병력이 부족해지자 북한의 젊은이들을 구매했습니다. 푸틴은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른 국가들도 이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성준이의 분석이었어요. 특히 우려되는 건 북한이 이 전쟁의 대가로 받게 될 군사기술이었습니다. 러시아가 ICBM 기술이나 핵잠수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새로운 전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려가 퍼지고 있었어요. 현대 전쟁은 더 이상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유럽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나토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다고 해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도 북한군의 참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터너 하원 의원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극도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교수님은 역사는 항상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차 세계대전도 사라예보의 한 발의 총성으로 시작됐듯이 북한의 참전이 새로운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준이가 갑자기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두려움에 떨었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한 내용이 너무 충격이라는 것이었죠. 교수님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내용을 알렸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수만 명의 외국 국적 용병들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네팔, 브라질, 인도, 세르비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모집됐는데 이들은 대부분 속임수에 넘어가 끌려갔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단순한 전력 보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총알바지 역할을 강요받고 있으며 러시아군보다 앞서 투입되어 우크라이나군의 위치를 탐지하는 역할을 하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들의 비극적인 사연도 드러났습니다. 한 네팔 유학생은 학비를 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입대했고 슬로바키아 출신은 시민권을 미끼로 속았으며 호주 거주 브라질인은 일반 회사 취직인 줄 알고 왔다가 군 정보기관에 걸려들었고 전장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탈출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총살하겠다고 위협을 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마치 역사교과서를 읽고 있는 기분이었는데 그게 현실판이었다니 소름이 끼치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우려를 느꼈고 인류가 과거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건 아닌지 무서워졌어요. 요즘 저는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터로 끌려간 북한의 젊은이들이 부디 용기를 내어 자유를 선택했으면 좋겠다고요. 한국 뉴스를 보면 북한군 탈영병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자유를 찾아 도망치는 편이 그들에게는 더 나은 선택일 거예요. 성준이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수많은 탈북민들이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군인들도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러시아 군사학도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쩌면 모순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의 무의미한 죽음은 없었으면 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러시아 군인들도 그리고 북한에서 온 젊은이들도 모두 각자의 가정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은 결국 누군가의 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를 앗아갈 뿐이에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듭니다. 언젠가 이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뉴욕타임즈의 아시아 지부 위치에 대한 논의 문제로 한 일본 기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그의 불만은 다름 아닌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이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한국에 대한 질투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즈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제가 한국 분들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와 한국과의 인연은 지금 생각해보면 4년 전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4년 전 저는 뉴욕타임즈 홍콩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홍콩은 경제도시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였어요. 아시아와 서구를 잇는 관문 역할을 하면서 국제 비즈니스와 투자의 허브로 자리 잡았죠. 그런 경제 중심국인 홍콩 지사에서 일하던 저는 2020년 여름 충격적인 통보를 받고 말았어요. 그 결정은 바로 뉴욕타임즈의 디지털 보도국을 홍콩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소식을 믿기 어려웠어요. 홍콩은 오랫동안 아시아 언론의 중심지였고 우리 뉴욕타임즈도 여기서 아시아 뉴스를 다뤄왔어요. 하지만 중국의 국가보안법 통과로 인해 홍콩의 언론 자유가 위협받게 되면서 회사는 새로운 거점을 찾아야 했던 거죠. 이 결정은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도시가 새로운 아시아 언론의 중심이 될지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죠. 싱가포르,
도쿄, 방콕 등 여러 도시들이 후보로 거론되었어요. 각 도시마다 장단점이 있었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바로 언론의 자유와 디지털 인프라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종 선택은 서울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어요. 한국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회사의 설명을 들어보니 서울이 선택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은 높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아시아의 주요 뉴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이 결정은 저희 뉴욕타임즈 내부에서도 큰 변화를 의미했어요. 홍콩에서 일하던 많은 동료들이 서울로 이주해야 했고 새로운 한국인 직원들도 채용해야 했죠. 저 역시 서울행을 결정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한편으론 흥미진진한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로 이전하기 전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최근의 눈부신 경제 발전에 대해 알아갈수록 점점 더 흥미가 생겼죠. 특히 한국의 IT 기술과 스타트업 생태계, K-팝으로 대표되는 문화산업 성장이 인상 깊었어요. 회사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저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동료들이 이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일본인 기자 타카하시 유키의 반응이 가장 강렬했어요. 그는 회의 자리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도쿄야말로 아시아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왜 서울로 갑니까? 일본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도쿄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타카하시의 주장은 일부 설득력이 있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해왔고 국제 언론사들의 아시아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 동료 김유나가 나서서 반박했어요. 타카하시 씨,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 한국은 이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의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는 디지털 뉴스 생산에 큰 이점이 될 거예요. 김유나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지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카하시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기술이요? 일본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로봇공학, 자동차 산업, 전자기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했죠. 게다가 한국은 아직 문화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우리 일본은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따도, 화도, 부시도와 같은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왔죠.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K-팝과 같은 대중문화나 겨우 알려져 있을 뿐이에요. 타카하시의 말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봐도 일본이 훨씬 앞서 있어요. 우리는 지칠 회원국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뉴욕타임즈가 아시아의 중심으로 삼을 나라는 당연히 일본이어야 해요. 그의 말에는 한국을 폄하하는 뉘앙스가 강하게 묻어났어요. 물론 이는 객관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었지만 타카하시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사무실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한국인 동료 김유나가 나서서 반박했어요. 타카하시 씨,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 한국은 이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의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는 디지털 뉴스 생산에 큰 이점이 될 거예요. 김유나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지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타카하시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기술? 일본에도 뛰어난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현대화의 조화는 어떤가요? 이것이야말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모습 아닌가요? 이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사무실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저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두 도시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과 도쿄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비교해보면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고 우리는
한국과 일본으로의 출장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 여정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줄지 저는 무척 기대되었습니다. 타카하시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우리는 먼저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는 자신의 고국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 했죠.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 타카하시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보세요. 이게 바로 일본의 효율성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공항은 확실히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도쿄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타카하시는 계속해서 일본의 장점을 열거했어요. 우리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아시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도심에 도착하자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현금을 사용하고 있었고 일부 상점에서는 신용카드조차 받지 않았죠. 이게 더 안전하고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타카하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와 김유나의 눈에는 그저 불편해 보였어요. 지하철을 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깨끗하고 정확했지만 제가 기대했던 첨단 기술은 보이지 않았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 노선의 복잡성이었어요. 도쿄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죠. 이 노선도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제가 김유나에게 물었어요. 김유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 너무 복잡해서 놀랐어요. 서울의 지하철이 훨씬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교통카드를 사려고 할 때 타카하시가 말했죠. 여기서는 교통카드를 오직 현금으로만 살 수 있어요. 정말요?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결제는 안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타카하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그런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어요. 현금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를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이 주요 결제 수단이라니 놀라웠죠. 와이파이는 없나요? 제가 물었어요. 굳이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하니까요. 타카하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무실에서 여전히 팩스를 사용하고 회의실에는 최신 기술이 부족해 보였죠. 우리는 신중하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요. 검증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더 안전하죠. 타카하시가 말했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방문해 보았죠. 그런데 저는 사무실에 들어간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무실에서 여전히 구식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죠. 팩스 기계가 쉴 새 없이 종이를 뱉어내고 있었고 직원들은 엑셀 대신 종이 장부에 손으로 숫자를 적고 있었죠. 한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화상 회의 시스템은커녕 오래된 프로젝터와 화이트보드만 있었거든요. 혹시 화상 회의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회사 관계자가 대답했죠. 우리는 주로 대면 회의를 선호해요. 필요하다면 전화 회의로 대체하고요. 타카하시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신중하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요. 검증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더 안전하죠.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선호합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의 현실은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죠. 일주일 후 우리는 한국으로 향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자동화 시스템, 로봇 안내원, 그리고 빠른 입국 심사 키오스크, 모든 것이 미래를 보는 듯했죠. 와,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제가 감탄했어요. 김유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서울로 가면 더 놀라실 거예요. 타카하시가 끼어들었어요.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과연 실용적일까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고 모든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는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네, 우리는 거의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해결해요. 쇼핑, 뱅킹, 교통, 심지어 관공서 업무까지요. 김유나가 설명했어요. 타카하시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디지털에 의존하는 것 같네요. 시스템이 다운되면 어떡하죠? 서울 지하철에 도착했을 때 일본과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역사 내부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이건 정말 대단해요. 스크린도어가 모든 역에 있다니. 제가 감탄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이 티머니 카드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어요. 김유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타카하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현금이 더 안전하지 않나요? 해킹의 위험은 없나요? 우리는 티머니 카드를 구입하러 갔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간단했어요. 키오스크에서 신용카드로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심지어 스마트폰 앱으로도 충전이 가능했죠. 일본에서는 교통카드를 현금으로만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편리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타카하시가 반박했어요. 편리하긴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없을까요? 서울 도심을 걸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정보 시스템,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여기 보세요. 김유나가 말했어요. 이 앱 하나로 택시도 부르고 음식도 주문하고 심지어 관공서 민원 업무도 처리할 수 있어요. 타카하시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렇게 모든 걸 디지털화하면 노인들은 어떻게 적응하나요? 한국의 IT 기업을 방문했을 때 저는 정말 미래를 보는 듯 했어요. 화상회의 시스템은 기본, AI 비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첨단 기술이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었죠. 이런 환경에서 일하면 정말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김유나가 동의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강점이죠. 타카하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빠른 변화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안정성과 전통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길을 가다가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브라운색 복장을 입은 여성이 작은 카트에 올라 운전하면서 다니는 모습이었죠. 전동 휠체어도 아니고 굉장히 신기해 보여서 김유나에게 물었어요. 저게 뭐예요? 제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죠. 김유나가 미소 지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아, 저건 야쿠르트 아줌마예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죠. 저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야쿠르트 아줌마요? 그게 뭐예요? 김유나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야쿠르트라는 유산균 음료를 배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카트는 코코라고 불리는 최첨단 배달 차량이에요. 저는 너무 흥미로워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그 카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유나는 안 그래도 자기도 한국에 이런 카트가 생겼을 때 신기해서 찾아봤다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카트는 겉보기에는 귀여운 장난감 같지만 실제로는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예요. 최대 시속 88km 달릴 수 있고 움직이는 무선 냉장고 역할도 해요. 게다가 추돌 방지 센서, 조향 보조 장치, 심지어 원격 제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죠. 타카하시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그건 그냥 배달 카트 아닌가요? 일본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어요. 하지만 김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배달 카트가 아닙니다. 이 카트는 한국의 기술력과 사회적 인프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2012년부터 1,5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했고 4개의 전문 회사가 협력해 만든 세계 최초의 도심용 전기 차량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이걸로 한국 특집 기사를 써봐야겠어요. 김유나는 처음에는 갸우뚱하다가 이내 동의했어요. 그러고 보니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네요.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하지만 타카하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그게 뉴욕타임즈 특집 기사감일까요? 단순한 배달 시스템일 뿐이잖아요. 제가 강하게 반박했어요. 아니에요, 타카하시 씨. 이건 단순한 배달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 사회의 특별한 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예요. 기술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죠. 김유나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이 카트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잘 정비된 도로와 인도, 그리고 높은 치안 수준 때문이에요. 심지어 카트를 길에 세워두고 배달을 가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죠. 저는 더욱 흥미진진해졌어요. 이건 정말 대단해요. 야쿠르트 아줌마, 한국이 선진국인 숨겨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써볼게요. 이 이야기는 분명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을 거예요. 타카하시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저와 김유나의 열정에 조금씩 수긍하는 듯 했어요. 저는 이 특별한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취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일상, 코코 카트의 기술적 특징, 그리고 이 시스템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죠. 이 기사를 통해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기술력,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정이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놀라운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어요. 거리를 걸으니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상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여기 보세요. 김유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앱 하나로 택시도 부르고 음식도 주문하고 심지어 관공서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편리함이 일상이라니. 타카하시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모든 걸 디지털화하면 개인정보 보안은 어떻게 되나요? 김유나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는 디지털 보안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최첨단 기술들은 정말 놀라웠죠. AI,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모든 것이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일하면 정말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제가 감탄했어요. 김유나가 동의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강점이죠.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왜 뉴욕타임즈가 한국을 자주 특집으로 다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이런 빠른 변화와 혁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유연성, 이 모든 것이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유나 씨, 이제 알겠어요. 왜 우리 신문사가 한국에 관심이 많은지요. 이런 빠른 변화와 혁신이 바로 그 이유네요. 제가 말했어요. 타카하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너무 빠른 변화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일본의 안정성과는 다르죠. 그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확실히 일본과 한국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하지만 그 차이가 바로 한국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한 카페에 앉아 이번 취재를 정리했어요. 저는 제 생각을 털어놨죠. 이번 경험을 통해 서울이 아시아 저널리즘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봐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곳이죠. 김유나는 기뻐했지만 타카하시는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도 한국의 장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취재를 마친 후 저는 두 도시의 차이점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었어요. 서울의 디지털 혁신은 정말 놀라웠죠. 특히 무인 시스템의 보급률은 눈에 띄게 높았어요. 한 번은 24시간 무인 편의점을 방문했는데 입구부터 계산대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는 절대 도난 사고가 없나요? 제가 물었죠. 김유나가 대답했어요. 물론 가끔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키죠. 우리 사회의 높은 신뢰도 덕분이에요. 반면 도쿄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현금 사용이 많고 팩스나 도장 문화가 여전히 강했죠. 타카하시는 이를 일본의 장점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특히 언론 환경에서 이런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죠. 서울의 한 디지털 미디어 회사를 방문했을 때 실시간 뉴스 제작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독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 최첨단 기술이 뉴스룸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죠. 이런 시스템으로 뉴스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제가 물었어요. 회사 관계자가 대답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 기술 덕분에 기자들은 더 심층적인 취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단순 정보 전달은 AI가, 깊이 있는 분석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서울이 아시아 저널리즘의 새로운 중심지로 손색이 없다는 확신이 섰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되새겨봤어요.
해 진녘의 서울 스카이라인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죠. 에밀리, 이제 곧 떠나야 하네요. 김유나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뉴욕타임즈가 서울로 디지털 보도국을 이전하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직접 확인했죠. 서울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 혁신과 발전 속도를 직접 체험했어요. AI, 5G, 로봇공학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죠. 유나,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환경에서 뉴욕타임즈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김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IT 인프라와 빠른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언론사의 혁신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언론 자유였어요.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표상이었죠. 한국은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도 높은 수준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김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곧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디지털 보도국이 이전하면 에밀리도 여기서 일하게 될 테니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설렜어요. 정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몇 년간 살면서 일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둘러보았어요. 이 도시, 이 나라가 앞으로 글로벌 저널리즘의 중심지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뉴욕타임즈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사연을 보내준 에밀리 존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